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 브랜드를 일궈낸 살아있는 전설 70대 회장 윤숙희. 그녀는 이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평온한 노년을 꿈꿉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 뒤에 집안 대대로 이어진 원한의 칼을 숨기고 그녀의 며느리가 된 여자 최유라.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윤숙희와 그녀가 이룩한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하 20도의 차가운 어둠이 내려앉은 냉동창고에서 시작됩니다. 한 여인은 그곳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다른 여인은 완벽한 범죄를 꿈꾸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끝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반전과 얼어붙었던 시간을 녹여버릴 뜨거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장미당. 그 이름은 대한민국 김치업계에서 하나의 신화와도 같았다. 맨손으로 시작해 3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의 식탁을 점령하고 까다로운 해외 VVIP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전설적인 김치 브랜드. 그리고 그 신화의 중심에는 김치의 여왕이라 불리는 창업주 윤숙희 회장이 있었다. 올해 70의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공장에 나와 수십 개의 항아리에서 익어가는 김치 숨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에게 김치는 사업이 아닌 그녀의 인생이자 철학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버무려지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시간과 자연 그리고 정성이 빚어내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세월의 무게는 비켜갈 수 없었다. 아들 내외의 성화에 그녀는 마침내 평생을 바친 회장직에서 물러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외아들 박진우는 착하고 성실했지만 어머니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가려 늘 자신감이 부족한 남자였다. 그런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바로 며느리 최유라였다. 명문대 출신의 재원, 빼어난 미모, 그리고 누구에게나 상냥한 성격. 유라는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다. 그녀는 늘 숙희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보좌하며 어머님, 존경합니다. 어머님의 위대한 유산을 제가 잘 지켜내겠습니다. 라며 충성을 맹세했다. 숙희는 그런 며느리가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끼곤 했다. 유라의 완벽함은 어딘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잘 벼려진 칼날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화려한 회장 이임식이 열리던 날, 숙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다. 이제 제 아들 박진우가 장미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곁에는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한 며느리 최유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녀의 말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아들 진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며느리 유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라가 시어머니의 귓가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아주 깊고 영원히요. 그 속삭임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숙희가 놀라 며느리를 쳐다보았을 때 그녀는 이미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숙희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은퇴가 평온한 노년의 시작이 아닌 길고 끔찍한 악몽의 서막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윤숙희의 은퇴 이후 장미당은 빠르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며느리 최유라는 경영 전면에 나서며
자신의 사람들을 회사 곳곳에 심었다. 그녀는 젊은 감각과 경영 합리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수십 년간 숙희와 함께 회사를 일궈온 늙은 임원들을 하나둘 명예퇴직시켰다. 그 빈자리는 유라의 친정 식구들이나 그녀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젊은 아첨꾼들로 채워졌다. 아들 박진우는 사장이라는 직함만 가졌을 뿐 실질적인 모든 권력은 아내 유라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는 아내가 회사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굳게 믿었고 어머니의 오랜 동지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저 시대의 흐름이라며 외면했다. 숙희는 자신의 집무실이었던 회장실에서 자신의 흔적이 하나둘 지워져 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벽에 걸려있던 남편과 함께 찍은 창업 시절의 흑백 사진은 어느새 유라가 받은 경영, 컨설팅 상패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유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야, 공장의 이 부장님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한 분이다. 그분 없이 우리 김치 맛의 비밀을 지킬 수 있겠니? 유라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제 맛의 비밀은 데이터가 지켜줄 거예요. 제가 거액을 들여 AI 맛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이 부장님 같은 낡은 경험보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회사의 미래를 보장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는 잔인한 선언이 담겨 있었다. 한편 30년간 장미당의 공장을 지켜온 이 부장은 유라가 벌이는 일들에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유라는 원가를 절감한다며 숙희가 평생 고집해온 국내산 최고급 식자재들을 값싼 중국산으로 몰래 바꾸기 시작했다. 김치의 맛은 미세하게 변했지만 AI 맛 분석 시스템은 그 차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오직 수십 년간 김치의 숨소리를 들어온 이 부장만이 장미당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숙희를 찾아가 자신의 우려를 털어놓았다. 회장님, 지금 회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전무유라가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숙희는 이 부장의 손을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후였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최유라는 새로운 냉동 저장고의 완공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윤숙희를 행사의 가장 중요한 귀빈으로 초대했다. 어머님께서 평생 일구신 이 위대한 왕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유라의 달콤한 말에 숙희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아들과 함께 공장으로 향했다. 새로 지어진 냉동창고는 영하 20도를 유지하는 장미당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이었다. 유라는 숙희를 이끌고 두꺼운 방한복을 입힌 채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님, 이 안을 좀 보세요. 우리 장미당의 미래가 여기에 있답니다. 창고 안은 거대하고 수많은 김치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유라는 창고의 가장 깊숙한 곳을 설명하는 척하며 숙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창고의 비상벨과 통신장치의 전선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미리 매수해둔 공장 직원과 눈짓을 교환한 뒤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어머님은 천천히 둘러보시라고 하고 저희는 먼저 나가서 다른 손님들 챙겨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진우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창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육중한 강철문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닫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낌새를 챈 숙희가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이미 굳게 잠겨 있었다. 얘들아,
유라야, 진우야, 문 좀 열어다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완벽한 방음벽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영하 20도의 냉기가 늙은 그녀의 몸을 순식간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상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때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며느리 유라의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의 시대는 이제 정말로 끝났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죽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키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꾸민 자신을 죽이기 위한 끔찍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 하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들과 그 아들이 사랑한 며느리에게 버림받았다는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 때문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윤숙희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다. 한편 공장에서는 이 부장이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않는 수키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유라는 어머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먼저 댁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이 부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공교롭게도 냉동창고 주변의 CCTV는 모두 점검 중이라는 이유로 꺼져 있었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확신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몇몇 충직한 직원들과 함께 굳게 닫힌 냉동창고의 문을 강제로 열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강철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쓰러져 있는 수키를 발견했다. 그녀의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수키는 의사로부터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정지 직전의 위독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 진우는 어머니의 모습에 오열하며 자책했다. 며느리 유라는 슬픔에 빠진 남편의 곁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어머님이 요즘 부쩍 정신이 깜빡깜빡하시더니 설마 혼자 그곳에 들어가셨을 줄은 그녀는 모든 것을 시어머니의 치매와 실수로 몰아갔고 아들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수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녀는 눈물로 이사들을 설득했다. 어머님의 빈자리가 크지만 회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장미당을 이끌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침내 장미당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녀는 의식 없는 시어머니의 병실을 찾아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어머님,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 것이 되었네요. 안녕히 가세요. 몇 주 후 모두가 윤숙희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가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다. 하지만 깨어난 그녀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갓난아기처럼 멍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의사는 저체온증의 후유증으로 뇌에 심각한 손상이 생겨 퇴행성 치매가 급격히 진행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최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시어머니가 살아는 있지만 이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윤숙희가 평생의 내공을 걸고 시작한 가장 위험하고도 치밀한 연극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깨어난 첫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몰래 이 부장에게 연락했다. 나 윤숙희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나는 치매가 아니야. 이건 전쟁이요.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자신을 완벽하게 무력한 노인으로 위장한 채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의 유일한 아군인 이 부장은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회사 내부의 정보를 빼내오기 시작했다. 유라가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리는지, 어떤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비밀리에 접촉하는지 모든 정보가 병상의 여왕에게로 보고되었다. 수키는 자신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던 회사의 가장 깊숙한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부장에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 창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곳에는 돌아가신 남편이자 장미당의 공동 창업주였던 박 영감님이 30년간의 모든 경영, 비리와 로비 장부를 기록해둔 비밀 장부가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최유라의 아버지, 즉 라이벌 회사였던 한성식품의 최 회장이 과거 장미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더러운 공작을 펼쳤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최유라의 결혼은 처음부터 장미당을 파멸시키기 위한 10년에 걸친 복수극이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윤숙희는 아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닌 평생을 바친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숙희의 반격은 조용하고도 맹렬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먼저 장미당 김치의 맛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 즉 10년 이상 숙성된 시간장이 보관된 비밀 저장고를 폐쇄하도록 이 부장에게 지시했다. 그 시간장은 오직 숙희와 이 부장만이 아는 장미당 맛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시간장의 공급이 끊기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김치의 맛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라가 자랑하던 AI 맛 분석 시스템은 그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맛의 차이를 감지해내지 못했다. 곧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생 장미당 김치만 먹던 단골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대형마트에서는 반품이 속출했다. 회사의 매출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유라는 회사의 재정 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의 핵심 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산들을 사들인 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한성식품이었다. 그녀는 장미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 아버지의 회사의 헐값으로 넘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 진우는 회사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내 유라가 이건 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을 뿐이었다. 한편 윤숙희는 병상에서 이 부장이 가져온 비밀 장부를 통해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부에는 한성식품이 과거 저질렀던 모든 비리는 물론 현재 유라가 어떻게 회사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윤숙희는 때를 기다렸다. 유라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장미당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바로 그 순간을 마침내 유라는 장미당을 한성식품에 완전히 매각하기 위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30년에 걸친 복수가 완성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회의장은 싸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최유라는 의장석에 앉아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장미당의 매각 안건을 상정했다. 여러분, 지금 장미당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성식품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녀의 말에 이미 그녀에게 매수된 몇몇 주주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박진우는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원수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모두가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윤숙희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충직한 이 부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유라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어떻게 숙희는 더 이상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여왕의 그것이었다. 내가 없으니 쥐새끼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구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 부장의 도움을 받아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리고는 유라가 저지른 모든 배임과 횡령의 증거들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불량식자재 계약서, 자금 세탁의 흔적이 담긴 차명 계좌,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를 돕기 위해 회사를 고의로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30년 전 유라의 아버지가 장미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질렀던 추악한 만행이 담긴 비밀 장부의 내용을 공개했다. 최유라의 결혼이 처음부터 회사를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들 진우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진짜 모습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을 잃은 유라는 경비원들의 손에 끌려나가며 숙희를 향해 악을 썼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숙희는 그런 그녀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심판이다. 최유라는 구속되었고 그녀의 아버지 최 회장 역시 30년 전의 비리가 드러나 몰락의 길을 걸었다. 윤숙희는 다시 장미당의 회장으로 복귀하여 무너진 회사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충직한 직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장미당의 옛 명성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들 박진우가 있었다. 숙희는 아들을 용서하지도 내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들에게 가장 낮은 곳의 일을 맡겼다. 매일 새벽 김치 공장에 나가 배추를 나르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 처음 몇 달간 진우는 묵묵히 일만 했다. 그는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과 말도 섞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수천 포기의 배추의 무게를 통해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손은 부르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담근 김치를 한 조각 맛보게 되었다. 짭짤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아삭한 그 맛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인생의 맛을 그리고 아버지와의 추억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공장 구석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숙희는 아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아들이 담근 김치가 담긴 작은 항아리를 내밀었다. 먹어보거라.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장미당의 맛, 어머니의 맛이 났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으냐. 김치의 맛은 손끝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으로 빚어내는 것이란다. 숙희는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다시 시작하거라, 아들아. 이제 너는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어머니의 곁에서 처음부터 다시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마마보이도 아내의 꼭두각시도 아니었다. 그는 땀의 가치와 시간의 무게를 아는
진정한 리더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윤숙희는 오늘도 잘 익어가는 김치 항아리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먼저 떠난 남편에게 속삭인다. 여보, 보고 있지요? 얼어붙었던 우리 아들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